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돼가지고 한 20분만 할게요. 20분. 무죄 추정 원칙까지만 하고 배고프니까 밥 먹고 나머지 내용은 또 오후에 이어가도록 하죠. 처음에 공부할 때는요, 열의가 대단해요, 다들.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면은 이제 조금씩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안 봐요. 그러니까 책도 앞부분만 시커멓고 뒤로 갈수록 깨끗해요. 근데 시험 문제는 뒤에서 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파고드는 거죠.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떨어뜨리기 위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얘들은 이걸 안 받겠지. 이걸 안 받겠지. 이런 거만 골라서 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뒷부분을 끝까지 보는 게 중요해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보다 보면요, 형사수법은 점점 쉬워집니다. 그래서 쉬워지니까 끝까지 보는 게 중요해요. 한권을 끝까지 한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부터는 좀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넘어가시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이제 암기하면서 이해하면서 다시 보고요. 적어도 이 책을 여러분 몇 번은 보셔야 돼요. 몇 번을 보셔야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지. 한 번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보고 이걸 다 기억하고 있다, 머릿속에. 지금은 이해했지만 다시 두 번째 보려면은 또 그때는 이해가 안 돼요. 한 번 보고 다 이해했고 그 이해했던 내용을 내가 계속적으로 몇 달이 지나서 계속 가져갈 것이다. 이걸 믿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생리적 법조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한 번만 보면 그냥 다 법조문을 딱 읽었더니 법조문을 다 외워버려. 이런 사람은 없죠. 이런 사람 없으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다섯 번. 그러니까 자기 이제 능력에 따라 썼습니까? 나는 능력을 세 번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 어떤 사람은 세 번 봤는데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세 번 봐도 기억이 안 난다. 네 번 보는 거예요. 다섯 번 보는 거고. 계속 보는 거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이걸 알고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 알고 들어가느냐, 모르고 들어가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은 세 번 보고 알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다섯 번 보고 아는 거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가지고 알면은 맞추는 거고. 모르면 이제 틀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니까 경쟁률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시험장에 들어갈 때 나는 형사수법 이만큼을 하고 들어가면 합격. 근데 내가 이만큼을 내가 봐야 될 약을 못 봤어요. 못 봤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경쟁률이 50대 1, 100대 1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딱 커트라인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커트라인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커트라인 넘어가면은 합격. 떨어지면 이제 불합격인데 그 커트라인은 보통 어떻게 되냐. 일반적으로 책을 우리가 봐야 될 책을 어느 정도 봤다 싶으면 그 커트라인은 당연히 넘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봐야 될 책을 못 봤다고 당연히 커트라인 밑에 있을 거겠죠. 그렇습니까?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봐야 될 책을 봤느냐 안 봤느냐에서 당락이 좌우되는 것이지 무슨 경쟁률이 많고 적고 해서 당락이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알아야 되려고 알면은 합격. 알아야 되려고 모르면은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경쟁률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알아야 될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이것만 이제 정확히 알고 들어가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알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요 50페이지 보시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권리는 여기서 파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로 파악을 하게 되면 무죄 추정의 원칙 이렇게 표현할 것이고요. 피의자 권리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피의자 피고인은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에 있어서 이거를 어떤 원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무죄 추정의 원리, 무죄 추정의 원칙 이렇게 하지만은 권리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것을 피의자 피고인은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의자 피고인은 가장 중요한 권리, 피의자 피고인이 갖는 권리 중에서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는 바로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죠.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요. 유죄가 확정이 돼버리면 이제 유죄가 되는 거죠. 법원에 있었으면 유죄가 확정이 되면 이제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단 무죄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무죄로 추정된다. 우리 헌법상의 권리로 있어요. 이거 헌법.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서도 동그라미 얘기했죠. 헌법. 형사소송법도 규정되고 있는 헌법상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피의자 피고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권리, 원리다 보니까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자, 내용은요, 볼 필요는 없고, 밑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러니까 밑에 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무죄 추정의 원리에서 파생된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피의자 피고인은 무죄 추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식 구속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함부로 체포당하지 않을 권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피의자 피고인은 무죄가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어요. 따라서 어떻습니까? 수사기관이나 법원도요, 함부로 체포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의 모든 내용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와 이에 따른 수사기관의 의무, 법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가 추정되기 때문에요. 나는 체포나 구속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어요. 아니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습니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함부로 구속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죠. 이것을 이제 원칙으로 표현하게 되면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되는 거죠. 함부로 체포나 구속을 하지 말아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의자 피고인은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무죄가 추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히 구속을 당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제한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구속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또 무죄가 추정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함부로 불필요한 고통을 해서는 안 된다. 안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것은요. 그러니까 무죄가 추정되기 때문에 검사가 입증을 합니다. 유죄라는 것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지 내가 무죄가 추정되기 때문에 내가 무죄를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소가 됐다는 자게 되면은 피고인은 일단 유죄가 추정이 된다. 그러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무죄가 추정되느냐 유죄가 추정되느냐에 따라서 일단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기소가 된 사람은 일단 유죄가 추정이 돼요. 일단 유죄가 추정되니까 일단은 원칙은 구속수사가 원칙이 돼야 되겠죠. 일단 유죄가 추정되기 때문에 일단 구속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체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체포 구속 수사나 체포나 구속 수사 또는 구속 재판이 원칙이 돼 버리겠죠. 근데 무죄가 추정되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 돼야 되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오른쪽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뒀습니까? 만약 유죄가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단 유죄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스스로 무죄를 입증을 해야 돼요. 무죄를. 그럼 무죄를 입증하기 쉽지가 않겠죠. 근데 그러니까 유죄가 추정되면 피고인이 입증해야 될 텐데 무죄가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스스로 내가 무죄를 입증할 필요 없고요. 검사가 모든 걸 다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칸 보시면요. 거증 책임의 기준. 거증 책임이라는 것은요. 입증 책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증하는 걸 해요. 입증은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있죠. 검사가 모든 입증은 검사가 해야 돼요. 일단 무죄가 추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가 입증을 했는데요. 입증을 아무리 해도 어떻습니까? 아직 법관에게는 확신이 안 들어요. 유죄라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직 무죄가 계속 추정되고 있는데 무죄를 어떻게 이걸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유죄라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무죄가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유리하게 무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있죠. 맨 위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의심스러울 때는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어요. 유죄를 확신을 주지 못하면요. 일단 무죄가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무죄로 취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이익으로 무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밑에 불이익 처우의 금지해 가지고 예단 금지. 일단 무죄가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유죄라는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죄가 추정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굉장히 중요한 권리가 됩니다. 무죄가 추정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어떻습니까? 무죄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피의자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로 이 사람들은 묵비권이 인정된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무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방어 방법으로 해요. 묵비권이 인정돼요. 묵비권이라는 것이 바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들, 소송 절차에서 권리들이 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이제 파생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술 거부권도 인정되고요. 또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부당한 처우를 금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밑에 적용 범위에서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다 무죄 추정 원칙에서 이제 파생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내용들은 다 우리가 형사소송법 하다 보면 하나씩 배워 나가는 것이고요. 자, 적용 범위에 가지고요. 무죄가 추정되는 사람은 피고이나 피의자에 대해서 무죄가 추정되는 것이지, 밑에 보시면 유죄가 확정돼 버리면 더 이상 무죄가 추정이 안 됩니다. 유죄가 확정이 됐잖아요. 법원의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됐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유죄예요. 유죄인 것이니까 더 이상은 무죄 추정이 안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동그라미 3번을 보죠. 3번을 보시면 유죄 판결이 확정이 돼버리면요.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이 사람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그래서 일단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무죄 추정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요. 나중이었습니까? 그래서 검사가 다 입증을 다 끝마쳐가지고 입증을 끝난 다음에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교도소로 갔겠죠. 교도소로 이제 형벌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싸우는 과정에서 무죄 추정되면서 싸웠습니다. 검사랑 싸웠는데요. 나는 끝까지 안 했다고 우겼는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증거들을 봤을 때 법원이 확신이 생겨가지고 유죄를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무죄를 알리바를 입증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요. 그걸 발견을 못했다가 이제야 발견을 했어요. 발견했으면 이 사람은요, 유죄 확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리를 해주세요. 유무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리를 해주세요. 라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청구해요. 다시 심리를 해주세요. 심리한다는 것은요, 이게 유죄냐 무죄냐를
살피는 거죠. 변론을 통해서 유죄, 무죄를 어떻습니까? 유죄, 무죄에 대한 심증을 형성하는 과정을 우리는 심리라고 하는데 다시 심리를 해주세요. 라고 다시 심리를 해주세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 재심을 받아줬어요. 재심을 받아주면요. 다시 1심에서 이거 유죄 판결이 확정됐으면 1심을 다시 합니다. 다시 해요. 재심을 받아줬으니까 다시 한번 심리해 주세요 하니까는 이걸 청구를 받아들여서 다시 심리를 해요. 근데 다시 심리를 해가지고 다시 심리를 했을 때 이때 여전히 또 유죄가 될 수도 있어요. 재심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재심이 들어왔을 때요. 다시 심리를 했는데 여전히 또 유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심리를 해보니까 무죄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내가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유력한 증거를 발견해가지고 재심을 청구했어요. 근데 재심을 청구해서 그것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 증거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봤다라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들이 너무 확실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가져온 증거가 위조된 증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유죄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고. 무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재심이 진행되고 있는 절차였습니까? 이미 유죄가 한번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하는 거죠. 이 사람에는 더 이상 무죄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교도소에 있으면서요, 계속 재심을 하는 거예요. 재심. 교도소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재심 청구되면 이 사람은 교도소에 있던 사람은 석방해 준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도소에 있으면서 재심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했다고 해서 무죄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유죄예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습니까? 교도소에 있으면서 습니까? 재심을 청구해가지고 교도소에 있으면서 막 싸우잖아요. 증거들 가지고 교도소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한번 유죄가 확정되면 더 이상은 무죄가 추정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심 청구 절차에서는 무죄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넘기면요. 여러 가지 이제 52페이지 보면 판례가 있는데 여기 판례들은요. 자, 무죄 추정의 원칙은요.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헌법 재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판례들은 대부분이 다 헌법 재판 판례들이에요. 우리 형사소송법 판례는 대부분 판례만 아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도 규정된 형사소송 절차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형사소송 절차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떻습니까?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죠.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만 관련된 건 아니고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 절차의 대원칙으로서 무죄가 추정됨으로써 여러 가지 형사 원칙도 그 형사 절차 제도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공익적인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형사소송법에서 형사소송법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공법이죠. 공법이라는 건 공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공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만약에 범죄를 반드시 처벌하고 범죄를 짓지 않은 사람 처벌하지 않는다. 이건 공익적인 내용이죠. 범죄는 또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건 공익적인 내용이잖아요. 피해자의 어떤 복수심을 위해서 처벌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처벌하는 건 공익이에요. 공익.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요, 공법입니다. 그래서 공익을 추구하고 있어요. 공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익 추구가 우리가 앞에서 했죠. 이런 아무리 공익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 공익이 우리가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 공익이었습니까? 사익을 너무 크게 침해를 해요. 그럴 때는 이제 제한돼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공익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 공익을 통해서요, 사익이 너무 크게 제한이 된다 그러면요, 이 공익을 추구하는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적용을 제한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적용되지 않는 거고. 또 만약에 형사소송법이 공익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보다 큰 공익적인 필요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형소법이 추구하는 공익이에요. 형소법이 추구하는 공익인데 이 공익보다요, 더 큰 어떤 공익적 필요가 있으면 이럴 때도 또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비교 형량을 통해서요, 공익을 추구한다고 해서 항상 사익보다 우선되고, 공익을 추구하니까 항상 이것이 절대 선이 되고 진리가 되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비교를 통해서 보다 큰 어떤 사익이 있으면 때로는 제한돼야 될 것이고, 보다 큰 공익이 있을 때도 때로는 제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통해서 보다 큰 공익이 침해가 된다는 하게 되면 무죄 추정의 원칙도 제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선이고 절대적인 어떤 원리가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모든 건 절대적인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상대적이에요. 다른 어떤 이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더 큰 공익이나 보다 큰 어떤 사익을 침해한다든지 하게 되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도 마찬가지죠. 이런 관점에서 여기 있는 내용을 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요, 때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위배되는 경우도 있고 위배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보시면요,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요, 단체장이 만약에 기소가 됐어요. 단체장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럼 단체장이 기소가 되면은요, 이때는 단체장이 하는 일을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것이 과연 그 단체장으로서입니까? 기소만 됐다고 했을 때는 아직 무죄가 추정되고 있는 사람이죠.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에요. 기소만 됐으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무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무죄가 추정되고 있는데 내가 기소만 됐을 뿐이지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내 일을 내가 선고를 통해서 뽑힌 내 일을 부단체장이 나를 대신하도록 하는 거 이건 어떻습니까? 무죄 추정을 받고 있는 기소된 단체장이었으면 이 사람에 대한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유배됐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 유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기소만 됐다고 해서요. 나의 고난을 어떻습니까? 못하게 하고 내 고난을 못하게 하고 부단체장이 나의 고난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확정되기 전에 나의 고난을 빼앗는 것이 되겠죠. 빼앗는 거니까 이거는 무죄 추정이 지금 위배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 이걸 둘로 나눕니다. 단순히 기소만 된 상태에서 이 사람이 구속은 안 돼 있어요. 구속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단지 기소만 돼 있으면요. 이 사람 어떻습니까? 단체장의 업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단체장 업무를 할 수 있죠.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단체장 업무를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까지 단체장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소만 됐다는 이유로 부단체장이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무죄추정 원칙을 위배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이 사람 기소가 되면서 구속까지 돼버렸어요. 자, 구속까지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다 마비가 돼버리겠죠. 마비가 돼버리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사무라는 더 큰 어떤 공익이었습니까? 엄청난 피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단체장이 빨리 대응하도록 해가지고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다 큰 공익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요, 무죄추정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이라고 하더라습니까? 이것이 다른 것과 비교 형량을 통해 가지고요, 보다 큰 공익적 필요가 있으면 무죄추정 원칙이 위배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무죄가 추정되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부단체장이 그 고단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요, 무죄추정 원칙이 위배된다고 봅니다. 다만 2번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 장에 공소가 제기되는 구금 상태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구금 상태에 있다 보면 지방자치단체 업무라고 하는 중요한 공익에 엄청난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부단체장이 대행하도록 하더라도 이것은 무죄추정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이었습니까? 비교되는 공익과 비교를 해가지고 정당성을 갖기도 하고 정당성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공무원이라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처분해가지고 1번 보시면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면 그의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요. 기소만 되면은 혹시 그것이 벌금형이 될 수도 있고요.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을 직위해제 처분하도록 하는 거. 그럼 뭐요? 확정되기 전에 이 사람 고난을 박탈시켜버리는 것이 되겠죠. 기소만 됐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경찰서장이에요. 경찰서장인데 이 사람이 비위 사건으로 연루돼가지고 기소가 됐어요. 근데 기소가 됐다고 해서 나중에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무죄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기소가 됐다는 이유로 경찰서장에서 직위를 박탈시켜버렸어요. 직위를 해제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기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위를 해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무죄추정 원칙이 위배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위배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만약 이것을 지위를 박탈시켜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무죄추정 원칙이 위배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요, 이것도 중요한 거죠. 만약 그러면 이 사람이 직위 박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소가 비위 사건으로 뇌물 사건으로 기소가 된 경찰서장이 계속 그 직위를 유지하게 되면요, 경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떨어져 버리겠죠. 기소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뇌물 사건으로 기소받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없습니까? 경찰서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면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공익적인 피해가 또 엄청나게 생기는 거죠. 좀 더 와닿는 예로 이렇게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요, 사립학교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얘가 아동 성폭력 범죄를 기소가 됐어요. 학급에 있는 아동을 성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에요. 왜 유죄가 확정되지 전이니까 이 사람 무죄를 추정받고 있겠죠. 근데 무죄가 추정받기 때문에 아직은 이 사람 무죄가 추정받기 때문에 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직위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 담임을 맡아도 상관없다. 라고 하면 습니까? 어떤 학부모가 그 학교 학생들을 보내겠어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교에 대한 신뢰 이런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소가 됐다라고 했을 때요. 기소가 됐을 때였습니까? 이 사람이 무죄 추정의 원칙만 강조하면은 이 사람이 계속 담임을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직위 해제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람도 계속 담임을 맡게 한다는 것이 학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 어느 누구도 학교를 애들을 보내질 않아 버리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다른 공익과 비교를 해보는 거죠. 학교에 대한 어떤 공익적인 측면에서 그 신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경찰에 대한 신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비교 형량을 해가지고 때로는 직위 해제 처분할 필요성도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만약에요 기소만 하면 무조건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심사하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기소만 되면 직위를 해지하도록 하는 것은 무죄 추정을 측에 반한다고 할 수 있지만은 상황을 봐가지고 기소가 됐을 때 유죄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러면 상황을 봐가지고 때로는 임의적으로요 이 사람을 직위를 해지할 수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헌법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을 직위를 해지할 필요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직위 해제를 하도록 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측에 반하지만은 그래서 있죠. 세 번째 있죠. 일률적으로 무조건 직위 해제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어요. 필요적으로 무조건 직위 해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무죄 추정의 측에 위배된다. 그러나 2번 보시면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봅니다. 이 사람 소명도 들어보고요. 내부적으로 봐가지고 도저히 얘는 안 되겠다. 유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직위 해제를 할 수도 있고 보니까는 얘는 무죄 같아요. 얘 소명을 들어보니까 범죄를 아닌 것 같으니까 이럴 때는 직위 해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헌법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직위 해제 처분을 할 필요성도 인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헌법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직위해제 처분은 헌법이 되지 않는다.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똑같이 되고요. 그 다음 밑에는 미결 수용자에게 미결 수용자라는 건 뭐예요?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유죄가 확정되기도 않은 상태에서요.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이죠. 미결수들은 구치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치소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늘색 옷, 그 죄수복을 입고 있어요. 죄수복. 그럼 죄수복 아직 이 사람은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았잖아요.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죄수복을 입게 하는 것은 이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무죄가 아직 무죄일 수도 있는데 무죄가 추정되는 사람한테 죄수복을 입게 하는 것은 이것은 무죄 추정의 측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요. 거기서도 마음대로 사복을 입게 해보죠. 구치소에 내서 사복을 입어요. 민국 코트도 입고 자기가 입고 싶은 거 다 입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수용소의 질서가 또 문란해지겠죠. 이상한 물건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하늘색 옷을 입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뭐 주머니 이런 거 없으니까 뭐 물건 같은 거 감추지를 못하게 되겠죠. 네, 뭐 옷을 자기 마음대로 입을 수 있으면 거기 옷 안에다가 여러 가지를 감출 수도 있고요. 수용 질서가 엉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수용 질서가. 자,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공익, 수용 질서의 안정이라는 또 공익적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복을 입혀야 될 수용 질서의 안정이라는 필요성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없습니까? 한편에서는 무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죄수복 입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무죄 추정의 측에 또 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적절한 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재판을 받으러 올 때요. 아니면은 검찰청이 조사받으러 올 때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언론에 공개가 되잖아요. 일반인이 보게 되겠죠. 이럴 때도 죄수복을 입게 하게 되면 수치심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럴 때도 죄수복을 입게 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측에 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시설 내에서요. 그러니까 구치소 내에서요. 구치소 내에서 하늘색 옷을 입게 한다고 해서요. 누가 보는 사람 없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인권 침해 소지가 없는 거죠.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수치심도 없을 것이고요. 따라서 수용질서 내에서는 수용질서의 안정이라는 공익적 필요가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죄수복을 입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재판이라든지 검찰 조사받으러 올 때 이럴 때도 죄수복을 입게 하는 것 이것은 이제 무죄 추정의 측에 반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둘로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두 개가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죄수복을 입게 하는 것인데 어쩔 때는 무죄 추정의 측에 반하고 어쩔 때는 또 반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다른 공익, 다른 사익 이런 것과 항상 비교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을 놓고 무조건 절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밑에 있는 것은 두 개는 그냥 넘어가시고 맨 밑에 보시면 파기환송 사건에 있어서 구속기간 갱신 및 구속인데요. 우리가 파기환송이야. 대부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우리가 구속을 했어요.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했어요. 박근혜 1심에서 구속돼 있잖아요. 2심으로 올라가서도 이 사람 구속을 했어요. 2심에서도 구속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구속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정한 구속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했어요. 그래서 항소해가지고 3심으로 가가지고 거기서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범죄를 여러 가지를 했어요. 범죄를 뭐 여러 가지를 저질러가지고 경합범으로 심판하다가요. 대부분에서 이 두 가지는 무죄다라는 이유로요. 파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정이 되지만은 이것은 인정이 안 된다. 다시 재판을 해서 항소심으로 다시 파기를 했어요. 다시 재판을. 다시 재판하면서 어떻습니까? 이거는 유죄가 인정되고 이것만 다시 심판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다시 오면 또 구속할 수 있어요.
이 사람 풀어주면 안 되잖아요. 풀어주면 도망가 버릴 테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구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기환송심에서요. 또 파기환송심을 또 심리학에서 또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속한다고 해서 이것이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피고인을요. 무죄가 추정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구속을 안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만약에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죄가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 맞다 해가지고 풀어줘 버리면요. 도망가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도망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유죄 판결이 났을 때 이 사람 처벌을 못 하게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가 뭐예요? 범죄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처벌을 못 하게 되잖아. 더 큰 공익적 피해가 생기는 거죠. 범죄는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자, 그랬었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무죄 추정이 받고 있지만은 범죄는 반드시 또 처벌해야 되는 것이 또 정의다 보니까 이 사람을 구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파기환송돼 온 사건에서 또 구속을 합니다. 풀어주면 안 되잖아요. 도망가 버릴 테니까. 구속한다고 해서 이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수사 단계에서요. 무죄 추정을 받고 있지만 이 사람을 체포나 구속을 할 수 있어요. 재판 과정에서도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비록 무죄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더 큰 공익적 필요, 도망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처벌을 해야 된다는 어떤 공익적 필요, 이것에 의해서 또 구속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것만을 또 너무 인정을 하다면 없습니까? 개인의 인권이 너무 침해될 수도 있잖아요.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없습니까? 또 구속은 제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구속 기간을 또 제한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계속 형평을 계속 추구해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공소장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해받은 소년부 송치 처분에 대한 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했다는 것은요. 나중에 우리가 공소장 일본주의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리니까 넘어가시고요. 또 밑에 보시면 수사 담당 경찰 공무원이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수사 담당, 그러니까 그 사람을 피고인을 직접 신문했고 조사했던 사람을 때로는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증인 시간에 하게 돼요. 이것이 뭐 무죄 추정에 반하는 건 아닙니다. 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요. 압수물을 별도의 재판이나 처분 없이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것. 이거는 위헌입니다. 그러니까 무죄가 추정되고 있어요. 압수물에 대해서 별도의 재판이나 처분도 없이요. 압수를 한 물건인데 거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압수를 했어요. 어떤 물건을 압수했는데 이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요. 물건은 압수가 되는데 이 사람을 도망가 버려가지고 이 사람을 재판을 못해요. 도망가 버렸으니까 재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재판을 못하기 때문에 유죄를 할 수도 없는 거죠. 없는데 누구를 상대로 뭐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압수됐던 물건이요. 그러면 그 전에 압수됐던 물건을요. 그냥 바로 도망가 버렸으니까 국고에, 국고에 귀속한다는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국가가 가져갈 수 있냐? 이건 안 되는 거죠. 아직은 어떻습니까? 재판을 받기 전이잖아요. 도망가 버렸으니까 아직 재판을 안 받고 있는 거죠. 도망가 버렸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여전히 무죄가 추정되고 있는 사람이죠. 아직 유죄로 재판받기 전이니까요. 도망갔다고 해서 다 유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갔다고 하더라도 아직 유죄 확정 판결 되기 전까지는 무죄가 추정되고 있어요. 무죄가 추정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쓰니까 국가가 가져가 버리면 안 되겠죠. 만약에요. 몰수를 하려면요. 유죄가 확정됐을 때 유죄를 하면서 몰수를 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아직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죠. 유죄 판결을 받기도 전이었습니까? 이 압수됐던 물건을 국가가 몰수해 가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라는 겁니다. 그 별도의 재판, 유죄 판결도 없이 그냥 압수물을 국가가 가져가 버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것은요, 나중에 우리가 증거 시간 합니다. 314조 증거 시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재판 계속 중인 경우에 징계처분, 이건 형사처벌이 아니에요. 징계처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요,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기소가 됐습니다. 경찰이 기소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무죄가 될 수도 있어요.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무죄가 추정되지만요. 경찰 내부적으로 이 사람을 징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거죠. 이래 가지고 경고, 주의 이런 걸 줄 수가 있는 거죠. 경고나 주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형벌은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의 내부적인 징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무죄가 추정되고 있는 사람한테도요. 내부적으로 징계는 할 수 있어요. 징계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요. 그 징계를 얻습니까? 사회적 무리를 줬다는 이 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점에서는 이런 것들을 또 징계를 그냥 뭐 유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활이 문란해요. 사생활을 문란했다고 해서 기소를 했어요. 기소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사생활 문란은 범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생활 무죄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생활 문란했다는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경찰에 대한 품위를 손상시켰다 해가지고 내부적으로요. 주의를 줄 수는 있는 거죠. 이런 건 징계예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 원칙과 징계는 별개라는 거죠. 네, 여러분 경찰이 되면요 절대 징계를 받으면 안 돼요. 징계를 받으면 승진을 못해요. 승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유죄가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를 받아요. 주의를 하나 받았다랄지. 여러분이 순경에 썼으면 순경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썼으면 경장 올라가는 몇 명 안 될 거 아니에요. 경사 올라가는 몇 명 안 될 거 아니에요. 경위 올라가면 몇 명 안 되죠. 점점 없으면 위로 가면 이제 인원이 줄어요. 인원이 줄어드는 데였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일부만 없습니까? 경장.
물론 이제 근속으로 해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계속 하다 보면 버티다 보면 올라갈 수 있는데 왜 올라갈 땐 점점 적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다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못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 심사할 때 씁니까? 승진이 빠른 데는 바로 승진이 되겠죠. 근데 일부만 이제 승진이 바로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떨어질 것이고 그럼 나중에 2차 때 올라가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죠. 이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을 누구를 떨어뜨리고 누구를 올릴 것이냐. 그렇습니까? 개인의 어떤 주관, 만약에 성과를 가지고 기준으로 만약에 이 사람을 승진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과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주관적으로 개입이 들어가는 거죠. 성과라는 게 정말 계량화 시킬 수가 없잖아요. 성과라는 게 계량화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관적으로요, 나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승진할 때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외부적으로 어떻습니까? 압력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얘가 능력이 얘보다 좋다, 나쁘다. 이걸 어떻게 판단해요? 좋다고 하면 좋다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얘가 좋냐, 얘가 능력이 좋냐, 얘가 능력이 좋냐.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봐서 승진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을 봐서 승진하는 경우는요. 그러니까 계량화가 되잖아요. 시험을 통해 승진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이게 정확하게 올라가겠지만은 반은 시험이고요. 반은 어떻습니까? 인사고과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인사고과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럼 반은 누가 잘하는지 누가 못하는지 어떻게 판단해요? 좋다 하면 좋고 나쁘다 하면 나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외부적 외압이 들어가겠죠. 외압이. 아는 사람, 줄 서고, 그러니까 줄 서야 될 거 아니야. 줄 서가지고. 자기 힘 써가지고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들어오게 되면은 인사가 이제 개판이 돼버리는 거죠. 힘 써가지고 백으로 다 인사가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인사가 엉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인사 이렇게 외부적인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없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인사에 외부적 영향이 없어요. 인사가 굉장히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곳에서 특히 이제 군 이런 거죠. 군대 같은 거 어떻습니까? 육사 성적이요. 육사 졸업할 때 육사 나왔으면 육군은 이제 육사 졸업 성적 그 순서대로 승진을 해요. 그러니까 육사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요. 내가 성적은 졸업할 때 성적이 나빴다고 하더라도 지나고 나면서 내가 성적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더 좋았냐, 나빴냐, 이걸 판단이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개입이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승진을 시켜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한번 시작하다 보면요. 인사가 개판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불합리해요. 육사 졸업할 때 성적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성적하고 똑같이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었습니까? 이런 외부적 개입을 잘 차단하기 위해서 육사 성적순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예부적 개입은 없어지는 거죠. 예부적 개입.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죠. 졸업할 때 성적이 끝까지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부적 개입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육사 성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법연수원 졸업 성적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법조계도 씁니까? 법조계도 자꾸 씁니까? 외압이 들어오게 되면은 외압이 들어와가지고 누가 잘하는지 누가 못하는지 외압이 들어오면 다 줄 서를 거 아니야. 정치권에 줄 서고. 그러니까 인사가 개판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합리하지만 사법연수원 졸업 성적이었습니까? 끝까지 간다는 게 지금 굉장히 불합리하지만요. 인사의 외압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군이라든지 이런 건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의 외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불합리하지만 차선을 택하는 거죠. 가장 좋은 게 있지만 좋은 걸 착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최악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선을 택하는 거예요. 차선. 이런 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죠. 징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제일 먼저 잘라낸 사람이 어떤 거냐면요. 징계 받은 사람을 다 잘라내는 거죠. 징계 받은 이거 객관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100명 중에서요. 만약에 여기서 60명이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 중에서요. 다른 거 안 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고 필요 없어요. 그냥 주의받은 사람, 경고받은 사람 이런 다 제외시켜보죠. 객관적 수량이죠. 인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까? 나중에 할 말은 있잖아요. 할 말은. 그러니까 이유 없이 인사한 건 아니게 되겠죠. 그러니까 징계받은 사람을 전부 다 제외시켜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 중에서 이제 고르는 거예요. 근데 징계받은 사람 무조건 다 제외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승진하고 싶으면요. 징계 절대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징계를 받았으면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뉴스 9시 뉴스 8시 요새는 8시죠. 8시 뉴스 나왔던 흉악범을 한 방 잡아요. 잡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만약에 흉악범이 있는 데서 조두순 이런 애가 활개치고 다닐 때요. 예전에 또 무슨 창원인가 이런 애들 잡으면 어떻습니까? 잡으려고 잡으는데 아무리 못 잡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1계급 특진을 걸잖아요. 이거 잡아가지고 1계급 특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받아가 나는 못 가요. 못 올라가요. 어차피 못 올라가요. 그럼 어떻습니까? 얘 잡으면 1계급 특진이다. 딱 해봐요. 그럼 어떻습니까? 얘 잡으려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잡으면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상관없잖아요. 바로 1계급 특진이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잡은 사람이 1계급 특진이 되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은 1계급 특진이 안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정보를 알고 있어요. 다른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내가 얘한테 정보 줬는데 얘가 잡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얘가 1계급 특진이에요.
나는 특진을 못해요. 그렇습니까? 정보를 공유를 안 하죠. 내가 잡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문제가 있긴 하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특진을 걸게 되면 한 사람만 특진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특진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특진을 못했다고 하더라도요, 무슨 표창을 받을 수가 있겠죠. 경찰청장 표창. 그러면 경찰청장 표창 하나 받으면요, 주의하고 이제 쌤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표창장 하나 받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되는 게 중요하지만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승진이죠, 승진. 승진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주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는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죠. 사회보호위원회요. 사회보호위원회는 판사들, 법관이 없어요. 사회보호위원회 있습니까? 사회보호를 처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법관이 판단하지만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거, 기간, 이런 것들은요,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요, 사회보호라는 보다 큰 공예. 이 사람의 인권은 엄청나게 침해된다는 거죠. 사회보호, 사회가무 처벌을 받아보면 정신병원에서 죽을 때까지 이제 가둬놔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사회라고 하는 보다 큰 공의, 사회보호라는 공익을 위해서 이걸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있는 것은요, 형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과거에는요, 미결구금. 이 사람이요, 아직 판결을 받기 전에 1년간 미결구금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징역 3년을 받았어요. 확정이 됐습니다. 징역 3년으로. 그러면 징역 3년으로 확정되면 어떻습니까? 이 1년을 당연히 여기다 다 가산을 해야 되겠죠. 전부 산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의 형법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 1년 중에요, 전부를 산입할 수도 있고 그중에 일부만 산입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판사의 재량으로 해요, 1년 중에 어떻습니까? 6개월만 산입할 수도 있고 1년을 전부 다 산입할 수도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판사 마음대로요, 만약 사람이 6개월만 산입해버리면 어떻습니까? 1년간 구치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을 2년 반을 또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억울하죠.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요, 이것은 일부, 이 부분은 위헌 결정을 때려버렸어요. 무조건 전부 산입해야 되지, 판사의 의사에 의해서 일부만 산입한다, 일부는 산입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무죄추정을 취급한다. 그래서 일부 부분을 위헌 결정을 때려가지고 지금은 미결구금은요, 전부 산입하도록 했습니다. 전부 산입이 돼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무죄 추정 원칙하고 이제 파생되는 이제 여러 가지 피고인의 권리,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1시가 되든가 우리 2시 10분에 보도록 하죠. 2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